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셨어요? 준서가 아버님 좀 모시고 오지 그랬니?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모시러 갈 걸 미리 생각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버스 타고 와서 불편하신가요? 아니, 오해는 마세요.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을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단과 예물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부터 나의 옷을 위아래로 보는 시어머니의 시선과 버스를 타고 온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막화를 내고 파혼하자고 하려던 순간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전화가 온 것은 늦가을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서가 준비해둔 보고서들을 챙기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이수연. 제 딸 이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평소에 딸은 씩씩하고 활달한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울어도 금방 씩씩하게 털고 일어나던 아이였는데 그날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하 주차장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 톤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뜨겁게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라면 누구나 알 그 감정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누군데? 박준서라고요. 저보다 3살 많고요. 지금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집은 경기도 용인에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중소기업.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한번 튕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순간 딸아이가 어떤 집안의 아이를 만나고 있는지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름 좀 알려진 그룹의 회장입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만 해도 수만 명이 넘고 계열사가 여럿 달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재계의 숨은 실력자라고 쓰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타이틀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타이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잃은 건 아내였습니다. 딸아이가 12살 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 병이 너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아내를 살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딸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딸의 결혼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견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날짜 잡아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저는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는 제일 안쪽 지정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뒷좌석에 앉으면 비서가 문을 열어주고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그런 차입니다. 저는 그 차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상견례에 나가야 할까? 여러분, 제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이 딸의 상견례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돈 앞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처럼 보이다가 제 재산이 드러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상대가 풍족하면 갑자기 더 친절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만약 제가 이수연 회장의 아버지로 상견례에 나간다면 신랑 집안은 물론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걸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이 딸아이를 향한 진심인지 제 재산을 향한 기쁨인지는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딸이 진짜 좋은 가족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돈을 보고 웃는 가족이 아니라 딸 그 자체를 사람으로 봐주는 가족. 딸의 심성을, 딸의 됨됨이를, 딸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견례의 재벌 회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딸의 아버지로 나가기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죽 걸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한 정장들, 수백만 원짜리 코트들. 저는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일 안쪽에 걸려있던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딸아이와 등산 갈 때 입던 것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도 꺼냈습니다. 깔끔하지만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저는 그 옷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차를 두고 가기로. 버스를 타고 상견례 장소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큰 그룹의 회장이 버스를 탄다는 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시절 사업이 뜨기 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보다 더 솔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랑 집안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상대방 가족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요. 허세를 부리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진심이 전혀 다른 방향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상견례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깥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면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62살. 머리카락의 반이 휘어졌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과 비교하면 세월이 참 많이도 흘렀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건강했고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또렷했습니다. 비서에게는 어젯밤에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오늘은 따로 챙겨줄 필요 없다고.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차 준비는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그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깔끔하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남성의 차림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명함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마침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옷 준비했어요?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입어요. 저는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옷장 속에 명품 정장이 수십 벌인데 딸은 그것도 모르고 캐주얼하지 않게 입으라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알았다. 걱정 마라. 답장을 보내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 대신 1층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서
큰 길 쪽으로 걸어가니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으니 옆에 어르신 한 분이 손수레를 끌며 서 계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왜인지 마음에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교통카드를 찍고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를 찾아 앉으니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탑승하며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까?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편 딸 이수연은 그 시간 강남의 원룸 앞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30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직장 동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이 본인이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했으니까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더 친절해지거나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반대로 은근히 거리를 두거나 그 시선들이 수연이는 불편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이수연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준서를 만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준서는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계로 몇 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얼 좋아하는지, 집이 어디인지, 집안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것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밥을 먹을 때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먹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수연이는 어느 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서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준서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무서웠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혹시 조건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불편해할까? 혹시 반대로 너무 잘 대해주려고 무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연이는 준서한테 미리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사업을 좀 해. 근데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줘. 우리 아빠 좀 소박한 스타일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수연 아빠면 내 아버지이기도 하잖아. 그 말이 수연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고 올지, 어떻게 올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설마 버스를 타고 오실 줄은. 수연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원피스에 카디건.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 않게.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잘 될 거야. 수연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믿겼는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서 어머니가 예약을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이모가 대신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이모가 종종 그런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연이는 이모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 오늘 너무 고급스럽게 입지 마세요. 진짜로요. 이모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아버지는? 그 양반이 더 문제 아니야? 수연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따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버스는 강남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창에 비치는 서울의 거리, 가을빛이 물든 은행나무들이 길가에 죽 서 있었고 낙엽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토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한산했습니다. 저 앞쪽에 아이를 데리고 탄 젊은 엄마가 있었고 중간쯤에 할머니 두 분이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풍경,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저는 오랫동안 그런 일상적인 풍경에서 벗어나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항상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항상 대기업 회장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그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버스 안에서 느끼는 이 소박한 감각을 잊고 있었던 거겠죠.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수연이가 어렸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셋이 버스를 타고 놀러 다니던 기억이 수연이가 6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남산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마침 그날 차가 고장이 나서 버스를 타고 갔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 타보는 버스가 신기했는지 앞자리에 앉아서 내내 창밖을 보며 엄마, 저기 봐, 를 연발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수연이가 귀여워 자꾸 웃었고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그런 날이라서였겠죠. 딸이 새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는 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딸의 상견례에 함께 나갔을 텐데.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한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 몇 명이 내리고 몇 명이 타는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분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르신이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통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청담 한정식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외관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담장 안에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고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가을빛이 마당을 물들여 분위기가 고즈넉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왔습니다. 입구에 서서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신랑 쪽 가족이 먼저 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상견례에서는 신부 쪽이 먼저 도착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저는 직원에게 안내받기도 전에 안쪽 방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걸 알았습니다. 직원이 안내해드리겠다며 앞장서자 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창호지 문이 반쯤 열린 방 안에 이미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남자분과 여자분,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남자분은 곤색 넥타이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여자분은 옥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복이 아주 곱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입은 티가 나는 하지만 깨끗하게 손질한 한복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를 보고 일어서셨습니다. 아, 신랑 부모님이 먼저 오셨구나.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직 딸도 이모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아버지입니다.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서 아버지 박영우라고 합니다. 남자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준서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분이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웃음이 따뜻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살짝 긴장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과 이모가 오기 전까지 잠시 세 사람만이 그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신랑 부모님의 눈빛이 계속 저를 훑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자연스러운 시선이려니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니 서로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점퍼를, 제 면바지를, 제 손목에 그저 그런 시계를,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심 뜨끔했습니다. 혹시 나를 보고 실망하는 건가? 이상한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세상 어디서든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자신감의 근거가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냥 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어야 했는데 그 시선 앞에서 갑자기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 어딘가가 답답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일부러 평범하게 입고 나온 겁니다. 신랑 집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사실을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그냥 낡은 점퍼를 입고 버스를 타고 온 평범한 혹은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중년 남자일 뿐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 시선이 무시하는 건 아닐까? 딸이 좀 평범한 집안인가 싶어서 언짢은 건 아닐까? 저도 모르게 입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박영호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 씨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 네. 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요. 오늘은 가족 중에 가까운 분이 대신 오실 겁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가시가 박힌 것처럼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신랑 어머니 김순자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여셨다가 다시 닫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한테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꺼내기 어려운 것처럼. 뭘 말하려는 걸까?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때 문이 열리며 딸 수연이와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랑 부모님께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우리 준서가 눈이 높더니. 신랑 어머니 김순자 씨가 반갑게 웃으며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이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모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이모입니다. 어머니 대신 자리를 채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채워지자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차와 전체 요리를 내왔습니다. 수연이가 저 옆에 앉아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빠, 옷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연이는 그제야 뭔가를 알아챈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준서도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맑고 인사를 할 때 등을 꼿꼿하게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잘생겼다기보다는 믿음직스럽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딸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다시 그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신랑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처럼 무언가를 조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심 거리를 두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화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보인다고 무시하는 건 아닌가.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태도가 확인된다면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준서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의 가족이 사람을 재산으로 재는 사람들이라면 딸을 보낼 수 없다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직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부담이 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순자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이 탁자 위에서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이모와 수연이도 조용해졌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예단이나 예물이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오해는 말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쪽 어머니가 신부 쪽 아버지에게 예단도 예물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 반대가 아닌가요? 오히려 신부 쪽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맞춰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인데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살지는 않지만 우리 애들이 서로 좋아하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연 씨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혹시라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 순간 이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이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말투였습니다. 예식은 형편껏 서로 도와가며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돈은 같이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무것도 쌓인 게 없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그냥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울고 있는 건지,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에 그렇게 울었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말이 감동적이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내내 그 가족을 의심했습니다. 시선 하나, 망설임 하나에 나를 무시하나 형편없어 보이나 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분들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사실은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딸이 처음부터 부담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 말을 꺼내려 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뒤집어 해석했습니다.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는 거라고, 초라해 보인다고 꺼리는 거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눈물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돈이 생기면 달려오고 돈이 없으면 멀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가르는 세상을, 집안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는 세상을. 그래서 저는 딸의 상견례에서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상대를 재는 사람들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버스 타고 온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를 딸 아버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집이 어디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딸에게 좋은 아버지였나? 사업에 치여 늦게 들어오고 중요한 행사도 빠진 적이 많았는데 딸이 정말 힘들었을 때 아빠로서 옆에 있어줬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눈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수연이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그때 김순자 씨가 일어나 수연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게 부담될까봐, 괜히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형편껏 준비해보자. 부담 가지지 말고. 나는 우리 며느리 심성이 좋아서 다 괜찮아. 수연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결혼하면서 친정 어머니의 빈자리가 클 텐데. 준비하면서 상의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이야기해. 수연이는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이 자리를 걱정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수연이 쪽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모는 이미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계셨습니다. 박영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진심으로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방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괜히 걱정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박영호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이죠. 저희도 두 아이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식사가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박영호 씨는 용인에서 작은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꾸려온 사업이라고. 김순자 씨는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소박하고 성실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지 느꼈습니다. 준서가 그렇게 반듯하게 자란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제 직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준서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요? 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모가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이준혁 그룹 알아요? 이 아버님이 거기 회장님이에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영호 씨와 김순자 씨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준혁 그룹은 재계 서열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유통, 건설, 금융 분야에 걸쳐 있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딸아이 아버지로 왔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영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박영호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관없습니다만 혹시 사돈 어른께서 저희가 형편이 안 좋아서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아니냐고. 형편이 너무 달라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오히려 걱정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진심을 가진 분들을. 박영호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만난 날이니까요. 그 말이 제 귓가에 한동안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만난 날. 직함이 무엇이든 재산이 얼마이든 어떤 차를 타고 왔든 그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족이 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 서로의 가족이 되는 첫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버스 타고 오신 건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점퍼 앞에 버스 교통카드 꽂아두신 게 보여서요.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연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진짜요? 그래. 미안하다. 저는 웃으면서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부끄러움과 따뜻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그 어떤 자리보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에 그 딱딱하고 조심스러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웃고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박영호 씨가 배달 일을 하면서 겪은 재미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고 김순자 씨가 급식소에서 학생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 그 속에서 아들을 키우고 꿈을 심어준 이야기, 준서가 왜 그렇게 반듯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김순자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새 모녀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저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수연이 손을 잡고 새 가족을 만나며 기뻐했겠죠. 혹시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옆에서 살짝 제 팔을 꼬집으며 조용히 있으라고 했겠죠.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잘 됐지? 우리 수연이 좋은 집안 만났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서가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서로 아껴줘.
그게 제일이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호 씨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 집안이 이렇게 만났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로 아끼며 지내봅시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마당의 소나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이 왜인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처음 자리가 시작됐을 때의 어색함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고 우리는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우리 집에 와서 밥 같이 먹어요라고 했고 저는 진심으로 꼭 그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이모는 먼저 택시를 잡아 떠났고 준서 부모님도 차에 오르셨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수연이가 제 옆에 서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좋으신 분들이죠, 아빠? 그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울어서 저도 많이 울었잖아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저 사실 오늘 너무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우는 거 보고 저도 울면서 뭔가 다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네, 아빠. 잘 선택했다.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아직 빨개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쪽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또 버스 타려고요? 그래.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버스 타고 가고 싶어. 수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서. 수연이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 낙엽이 사각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자리에 서자 수연이도 제 옆에 섰습니다. 저도 같이 탈게요. 응? 아빠 혼자 버스 태울 수 없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 둘은 나란히 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제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버스는 가을빛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준혁 그룹 회장입니다.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집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전에 사람을 너무 쉽게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집안인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것들로 사람을 가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씨와 김순자 씨는 그런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재벌 집딸이라는 것을 알고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고 온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를 딸 아버지로 처음부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예단도 예물도 필요 없다고 먼저 말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형편껏 하자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저는 압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쩌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쪽이 넉넉하니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진심으로 딸을 맞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진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킨 날도 있었고 사업이 위기를 넘긴 날도 있었고 상을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도 그날처럼 가슴이 뭉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단 10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분들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딸 수연이와 준서의 결혼식은 그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식장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원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소박한 자리가 좋겠다고. 저는 처음에는 좀 더 크게 하고 싶었지만 딸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날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눈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태어나던 날,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엄마를 잃고 처음 밤새 우던 날, 그리고 지금 새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 저는 걸으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웃으며 봐주었습니다. 단상 앞에서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준서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준서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영호 씨와 김순자 씨가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순자 씨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고 박영호 씨가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가족이 생겨서 결혼한 지 1년이 됐을 때 두 집안이 함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용인에 있는 박시댁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김순자 씨가 직접 만든 음식이 상 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많이 드세요. 별거 없어요. 김순자 씨가 연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도 그 밥상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호 씨가 막걸리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사돈 어른 한 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수연이와 준서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용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일부러요. 박영호 씨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버스로 오고 싶어서요. 버스 창가에 앉아 달리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상견례 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10분, 그리고 그 10분이 바꿔놓은 것들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이 내 손을 벗어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독립이든 또 다른 형태이든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순간이 두렵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두려웠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면서도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혹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든든한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날 상견례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가족은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박영호 씨와 김순자 씨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예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조건보다 마음입니다. 집안보다 사람입니다. 재산보다 진심입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진심으로 내 자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있는 집안이라면 나머지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호 씨가 말했듯이 살면서 돈은 같이 벌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그날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낡은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나온 김순자 씨의 모습,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하게 악수를 건네던 박영호 씨의 손, 수연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심성이 좋아서 다 괜찮아라고 말하던 그 눈빛, 그리고 오늘은 가족을 만난 날이니까요라는 그 말. 그 장면들은 10년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인테리어가 기억에 남은 게 아닙니다. 비싼 요리가 기억에 남은 게 아닙니다. 두 분의 진심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버스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고 가서 신랑 집안을 시험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받은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했던 저 자신이.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진심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끔 버스를 탑니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는 주말이면 버스 정류장에 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 거리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 분명히 저처럼 눈물이 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상견례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진심으로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해줘서 울었다는 이야기. 재벌 회장이 버스를 타고 와서 평범한 아버지로 만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짧은 10분이 평생을 바꿨다는 이야기. 세상은 때로 차갑고 사람들은 때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 재산이 아니라 심성을 보는 사람들,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저는 교통카드를 찍고 올라탑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저는 그날 그 버스 정류장에서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진심이 먼저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분 또는 상견례를 앞두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아빠는 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